어제 약주도 많이 하셨을 테고 또 저도 아침 일찍 달려오느냐고 아침 교육이 제일 힘듭니다. 받은 분들이나 여기 앞에서 좀 얘기하는 사람이나 가장 힘들은데 가장 편안하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강사가 아닙니다. 강사가 아니고 노동운동하는 활동가로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현장에 많은 또 사례들, 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대처할 거냐, 또 어떻게 대처하는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얼마만큼 제대로 노동운동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활동을 할 거냐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알아야지 면장들 한다는 옛날 얘기가 있듯이 회사는 노무관리를 몇 사람서 계속 10년, 20년씩 해오고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은 선거 때마다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또 이 학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사가 정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 노동조합을 치고 들어왔을 때 달콤한 얘기인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 조합원들 복지나 또 인사상 또 임금 제도상 어려운 부분들을 계속 차근차근 사실 접목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금속연맹에 있다 보니까는 1년에 저희 연맹에서만 교육을 한 13번에서 15번 정도 시킵니다.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가 이제 학습하고 선전하고 실천하고 이것이 교육의 목적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노총에 대한 또 개혁적 목소리를 같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장 단위에서는 상급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또 대외적인 언론에 비춰봤을 때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 현장으로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노총의 노고는 현장과 함께 국민과 함께 라고 하는 슬로건을 대단히 참 중요한 팩트를 우리가 설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활동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접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장 민심은 아직도 아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를 또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하다 보니까 저 새끼는 맨날 떠들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모습을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은 뭐냐 하면은 불의를 보고 타협하지 않는다. 노동운동 하면서 무슨 퐁생퐁생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노동운동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간부들 활동하고 계시고 또 위원장님들 활동하고 계시고 대외 활동도 이렇게 다 해오시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답답한 거죠. 뭐가 답답하냐? 우리 노동조합이 우리 조합원들이 우리 노조 간부들한테 아니면 위원장님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옵니다. 많은 얘기를 해오는 데 있어서 명분 있게 원칙적으로 잘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대충 뭉기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이것을 가지고 잘 담아서 간부면 간부답게 이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한테도 얘기 안 하고 조합원들 의견도 무시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올해 코로나이기 때문에 포스코와 관련된 투쟁을 조직들과 한 160일 정도 투쟁을 하고 제가 도저히 해결책이 안 돼서 국회 앞에서 이제 37일 노속 천박 투쟁을 해오면서 비도 오고 뜨겁기도 하고 모기도 많은데 하면서 점점
수위를 높였던 게 이제 단식을 10일을 좀 했습니다. 포스코 산해협력사 상황상 154명을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합원 전체를 사업을 포기했으니까 너네들은 고용이 해제되니까는 지켜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싸움과 국회, 청와대, 또 포스코 본사 앞에서 센터 앞에서 투쟁을 해오면서 이 고용관계 이것이 상당한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날 여러분들 사업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제조도 있고 또 운수도 있고 다 이렇게 계시겠지만 우리들 하는 일들이 지금 온전하게 다 지켜지고 있느냐 라고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산해 하도급으로 전략이 되어버렸어요. 산해 하도급으로 전략시키는 회사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사람관리나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속셈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정규직으로 하나, 산해 그 하청 그 비정규직으로 하나, 근로조건이나 임금 페이가 같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회사가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무기나해 우리 일자리를 계속 산해하청으로 산해하도급으로 사실 양산해 왔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그냥 산해하청 노동자로만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달만 치부를 해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가장 3D 업종에 그 우리 회사에 여러분들 회사에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산해 하도급 업무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없을 때 우리 원청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법인이 틀리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라고 하는 그 범주 내에서 근로조건들은 점점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를 줄여내기 위한 방판들이 바로 적폐들을 해소하는 거죠. IMF 이전에 비정규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한 20몇 프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20몇 프로 중에서도 하나 내지 두 개의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회사 안에 3개, 4개, 5개의 업체들이 야금야금 쪼개기식으로 다 분산시켜서 고용의 불안성과 지속적인 어떤 고용의 안정이 담보되지 않다 보니까 불평한 것도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조합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구성원이라고 하는 또 한 노동자의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회사는 계속 야금야금 산해 하청, 산해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죠.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나는 거기라도 내 부서는 그쪽으로 하청으로 돌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래서 살았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어떤 갈림길에서 우리 노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지금 제대로 된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요. 제가 30몇 년 동안 하면서 사실 답답한 것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 부족한 것도 있었고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다짐의 각오도 늘 하면서 갖는 겁니다.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주 중에서는 사실 연맹에 있으면서 투쟁의 현장에 제가 중심에 서겠다. 부위원장 할 때, 차장 할 때, 수석부위원장 할 때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업장들 가서 함께 동고동락하고 때로는 천막 속에 함께 자기도 하고
같이 또 라면 끓여서 밥 먹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하고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조직이 우리 금속연맹을 아니면 한국노총의 개혁적 드라이브를 좀 많이 실천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뭐 3가지는 마찬가지인데요. 조금씩 이제 돌아보면서 좀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노동운동의 환경과 변화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문제가 오르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최저임금 상위법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통상임금화가 문제였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각종 수당,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고정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수당들은 통상임금화 하자. 상여금에 포함 시켜달라. 근데 사용자들이 이렇게 안 했죠. 이 시급이 자꾸 올라가니까 오버타임 쉴 특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최저임금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상여금이 뭐 600%에서는 매달 50%씩 이렇게 12달로 나눠줄게. 12달로. 왜? 최저임금 기본급이 최저임금만큼 못 치고 올라가니까 최저임금 자꾸만 치고 올라가니까 그동안 우리가 상여금을 통상급화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회사들이 요즘은 통상임금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 범위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각종 수당들을 기본급에 매월 깔아서 주고 있는 거죠. 회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임금이 평균적으로 지속되는 게 좋지 않냐. 상여금 받는 날, 못 받는 달, 받는 달 이렇게 따로따로 하게 되면 또 생활에도 불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데 결국 자기들이 우리 노동자들한테 삶의 질을 쪼개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또 외주화 이런 것들이 문별하게 양산되고 있어요. 이번에 현대자동차 임금 동결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원들이나 간부들이 알고 현대자동차가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임금 동결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1차 밴드, 2차 밴드, 주변 사업장들, 많은 사업장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죠. 근데 그들한테 임산업 외형적인 언론에는 동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급됐던 금액이 840만 원입니다. 평균 840, 주식도 받고 성과급도 받고 뭐 배당금도 받고 해가지고 840만 원을 받았는데 언론에는 840만 원 받았던 얘기 요만큼도 안 나왔죠. 이게 동결인데 동결하고 뭐 몇 프로 합의한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 하청 1차 밴드, 2차 밴드들은 10원 한 장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받아나갈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열악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줘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보면 좀 요 라인이 이제 정기 집중 근로자의 비중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비정규직중 임금 노동자의 비중인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매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정규직들도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비정규직도 자꾸만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등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임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도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최저임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회사 힘들어 죽겠다. 근데 최저임금 지금 제가 최저임금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올해 많이 못 올려서 죄송한데 200만 원도 받지 못한 노동자가 900만 명이 넘으면 이해하겠어요. 2천만 노동자들 중에서 200만 원도 받지 못한 노동자가 950만 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떼고 나가기 위해서 쉴도 없이 오버타임하고 열심히 노동 시간 확대하면서까지 그나마 긍긍정전하면서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취약해요. 소정근로 시간이 일당 지금 1.5 하루 실 노동은 12시간, 13시간씩 하는데 실질적인 그 소정근로 시간은 특례조항에 따라서 노사 합의를 하지만 1.5시간 이렇게 받잖아요.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실노동 시간만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불평등한 구조고요. 노동운동에 대한 시장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민간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용 형태들을 보면은 비정규직과 김유선 박사가 한 거지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서 지금 50.7%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이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한 양극화를 쭉 추이별로 보면 이건 최저임금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규직은 정상적인 단체 교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심할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그래서 많이 따라온 겁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다가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되냐면 고정적인 생활임금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 우리가 노동운동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역사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 198시간 이렇게 얘기하지만 300시간 넘게 강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쥐와 막혀되는 사업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것만큼 몸이 실추되고 또한 이제 가정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산재 사망률도 대한민국의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산재공화국이다.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에 비해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과 정직과의 그 임금 격차 해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지금 연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 회사 내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임금 인상분 몇 프로, 추가 인상분 몇 프로에서 산하청 노동자들에게 우리보다 실질적인 임금을 더 챙겨주는 연대임금제 형태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5% 올리면은 그들한테는 한 7% 이상 적용해주고 이것이 양극화를 우리 노동운동 사회에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조합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씨, 왜 우리 임금 인상을 걔들한테 주느냐 단순하게 이렇게만 묻죠. 그들과 함께 상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양극화해서 방안들을 우리가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
사회 안전망이 우리나라가 거의 35시 가입 국가 중에서 34위예요.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해서 4대 보험이죠. 또 지출드리지 말아야 될 국가정책과 사회복지인데, 사회안전망인데, 교육비, 지금 무상교육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막 좀 실현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육성앱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도 내고, 중학교 때도 내고, 고등학교 때도 다 냈어요. 이런 것들. 또 이제 집값이, 대한민국의 땅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대한민국 땅을 팔아가지고 캐나다 같은 나라 2개, 3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조그만 땅덩어리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거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무상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줘야 돼요. 서민들이 그렇게 많고 이 불안한 그 안전망 속에서 또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식주.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운동 하는 것도 그 굴레 속에서 중심에 서 있다고 봅니다. 쉽게 해서 가난의 대물림. 이제는 다 우리 대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부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지원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라, 뭐하라 늘 주장했던 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생활보다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한테도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살아온 거 보니까 너무나 불평등하지만 내 능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내 자신만큼은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생활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에 드물림 있는 자만 독식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전 국민들이 함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이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도 이제는 일을 할 때까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을 쭉 일자리 가질 때까지 했는데 우리는 9개월 이제 몇 수까지 9개월까지 되어 있나요? 9개월 정도 해서 딱 끝나요. 그것도 열심히 또 일자리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이 사회 불안정한 이런 사회 또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65세 지금 좀 찾아보니까 그것도 뭐 열심히 부신 분들이 한 120만 원 그것도 점점 고갈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탈 때나 우리가 탈 때는 또 금액이 또 늘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애들을 하도 안 나와가지고 애 낳는데 지원책도 많이 써주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잖아요.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는 또 내수 시장에 대한 시장 형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소비자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회 안전망은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하기가 노동자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4대 보험도 있지만 그 형태별로 보면은 정기직은 그래서 꾸준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죠? 대부분 이런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상여보험, 모태직금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것도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조금 좀 올랐다라고 노조 가입률도 올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필요한 노조 활동 속에서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2.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비정규직도 4대 보험까지 들어가 있는데 점점 취약한 부분들이 법적 퇴직금이 있고 가입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이렇게 현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통계청 자료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한국노총의 이제 과거와 이제 현재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은 자료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사실 98년도부터 1898년도부터 성진푸드라는 노조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11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암흑기에 됐던 우리 그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던 노동운동은 있었던 거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쭉 있는데 한국노총이 지금 74년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제가 7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 기준이죠. 2018년이 2020년이니까는 지금 74년. 민주노총은 25년 정도 이렇게 이제 생겨서 최초에 90년도에 민주노총이 이제 생겨나면서 우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민주노총이 우리들 보고 어영노조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한 심판들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초창기 민주노총 설립 멤버들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입이 돼 있으면서 하나씩 뛰어나오면서 자기들의 선명성, 자기들에 대한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고 오면서 한국노총을 어영노조다. 근데 한국노총이 어영노조고 뭐고 하니 우리가 조합원들 따라오겠어요. 한국노총도 그 속에서 특별히 투쟁, 또 노동법 계약 투쟁,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감옥 가고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노총을 지켜온 겁니다. 역사의 평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지 왜곡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이 95년도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산별노조를 80년대까지 해왔죠. 전두환 정권 들어서면서 어찌 보면은 산별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다 전환시켰고, 전환시켰던 이유는 뭐겠어요? 산별노조는 정치적으로도 조직적으로 큰 위력을 또 행사할 수 있거든요. 정권에 도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에 두려움이 있어서 이걸 다 분산시키고 핵심 간부들 닭감방에 집어넣고 지명수리하고 도망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산별노조를 기업별노조로 해산됐어요. 지금 기업별노조로 해산되니까는 모든 결정 권한이 대부분 어디 있냐? 다인노조에 있습니다. 상가상제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저렇게 지침을 내려도 다인노조가 안 따라요. 잘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노동운동 치고 이해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연동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이해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것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노동운동 역시는 연대하고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조합활동이라는 것이 연대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혼자 할 수 없고 간부 혼자 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조직이 있는 거죠.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스크램을 짜는 거죠. 주변에 투자하는 사업장도 고생 좀 하고 있구만. 관망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하면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대의 힘은 굉장히 자본가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노동조합 같은 거 쪽수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산의 한국의 사업장 중에서 있는 수많은 조직들이 한 3명씩만 와서 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대 힘을 발휘해 줘봐요. 회사가
두려워서라도 어떻게 하면 합의할까 이렇게 끌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남의 집,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노동운동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준비가 노동운동 활동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뭐 헌법에도 우리가 쭉 해오고 46년째 전진한 저도 뭐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이제 역사에 이게 써 있습니다. 52년도에도 조선방직 파업을 해서 이제 5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됐어요. 근로기준법이 제정이 됐는데 어디서 데려왔느냐? 일본에서 거의 카피하다시피 해서 한국에 정부가 시킨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에 뭐 제정은 뭐 대한민국에서 했겠지만 그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을 때는 일본의 근로기준법을 우리 한국에 접목시키다 보니까는 정서에 안 맞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우리 한진중공업 부산이죠. 대한조선공사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지금 한진중공업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도 견습공이 있었고 직업훈련소가 있었죠. 회사 내에도 그죠. 그래서 선도적인 이런 어떤 활동들을 우리 한국노총에 있을 때 이런 활동들을 한 겁니다. 지금 좀 민노총으로 갔지만 지금 중간 조절되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조직이 복잡하죠. 그 박인상 한국노총 전 위원장님이 해왔던 또 투쟁의 현장에도 좀 합니다. 조합원 수가 자료만 보시고요. 지금은 민주노총이 뭐 한 103만 노동보험 발표한 거다 보면 한국노총이 97만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혹시 건설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그쪽은 전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것을 뭐 상당 부분 많은 포퓰리즘을 통해서 많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건설 노동자들을 보면은요, 가입은 다 해요. 가입을 하는데 조합비는 언제 뛰느냐? 일이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할 때만 조합원이에요. 일 안 할 때는 조합비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다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의무와 권리도 지금 제한받고 있고, 그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일률적으로만 좀 내왔는데, 뭐 1년 전에 한 달 일해도 우리 조합에 가입돼서 우리 조합원으로다가 통계를 잡는 겁니다. 또 1년 중에 11달을 일을 안 해도 그분들은 우리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비는 일할 때만 공제를 받습니다. 상시를 계속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포퓰리즘에 대한 이 격차들이 너무 심해져. 물론 민노총도 많이 늘은 것도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제1노총에 대한 지위와 탈환했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은 전수조사가 안 되죠. 또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몇 명이다 그러면은 노동부나 통계청에 가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실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해고자도 조합원 될 수 있고 다 조합원들을 포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그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진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조직의 극대화를 좀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금융연맹 위원장 했을 때 8만 5천 조합원 이렇게 왔어요. 1년에 한 30개씩 40개씩 계속 조직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 통계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14만 2천 명입니다. 14만 2천 명.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만 금속 노동자라고 얘기하는데
주식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희 연명은 투트랙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 형태의 연명체제하고 산별체제인 일반 노조 형태를 두 가지를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필증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지 노조로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사업장에 불평불만이 있고 어디서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우리 금속연맹, 금속 일반 노조에 가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조합이 되는 거예요. 노조를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금속 일반 노조가 있기 때문에 개별 가입만 하면 우리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직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가입하고 싶어도 노조를 만들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되겠다.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받자. 그래서 일반 노조를 하고 있고 일반 노조 일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거의 다 해줘야 되거든요. 핸들하고 교섭해야 되고 교섭이 뭐 말처럼 한두 달 만에 끝납니까? 상대가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힘든 일을 가고자 하는 것은 조직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고 올해 부산에서도 일 단상에서 일로즈 만들기 캠페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저희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내하청 노조 우리가 이제 조직을 많이 합니다. 거기 원청 노조가 우리한테 가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회사에 사내하청 노조를 우리가 합니다. 원청 노조에서 저희한테 항변도 하죠. 항변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그들이 노조 하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민노총 다 가버립니다. 민노총 가게 내버려 둘 거죠. 민노총 가면은요 또 가뜨고 와요. 또 연맹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대에 있는 미조직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리가 조직화해서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자. 쉽게 해서 정신노동자의 임금 페이가 100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한 55%, 60% 안팎입니다. 대부분. 그럼 70%, 75% 그래도 80%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상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회사 망해라고 하는 거냐. 더 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부터 해요. 그건 회사가 걱정할 문제죠. 회사가 걱정할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도 교섭을 하면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원청을 뛰어넘지 않는 왜 원청보다 더 뛰어넘는 안을 만들고 우리가 투쟁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원청과 하청의 어떤 그 관계를 잘 설정하려고 목표는 원청이 80%를 가져갑니다. 원청보다 더 높게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임금 인상폭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단계별로 다 가서 좀 서로 협력적으로 가고 회사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사내 하도급을 많이 양산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분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도 성함산업 제가 이번에 큰 교훈도 얻었고 국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싸움을 하면서 원청과 하청의 기본적인 도급 계약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포스코 사내는 비정규직이 협력업체들 18,000명이에요. 자기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합원들, 정규직들은 15,000명이에요.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럼 뭐 그렇게 흘러왔다 쳐. 그럼 원청과 하청의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2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계약이 성립이 안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하나는 원청이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꼭 누군가는 해야 돼.
해야 돼. 그 사람들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고용 관계를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가 이것을 안 받겠다고 해서 단협도 무효화시키고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디든지 들어가라. 그냥 받아줄게. 이렇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청업체가 도저히 힘들고 정말 어렵고 사람들 말도 안 듣고 노조도 생겼고 이제 이 사업 못하겠다. 사업을 반납할 수가 있어요. 원청한테. 근데 중간에 샌드 위치되어 있는 것은 누구냐면 우리 노동자들이에요. 지금 현행 법에도 원청이 하청인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우리 노동자들이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하고 도급관계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료 시점부터 계약 해제해버리면 우리 노동자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도급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은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입법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가시화되고, 만약에 그 산업 자체가 완전히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그 일이 아니다. 이제 생산해도 활력 하나도 없다. 뭘 만들어도 우리 소비자들이 쓰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 그 업무는 그 회사에서 하청이지만은 계속 해야 될 업무야. 원청이 이 일을 안 해보는 완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어. 그렇다라고 하면 자기들과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죄 없는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안전으로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입법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금속연맹이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직 때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고용이에요, 고용. 해지될까봐, 집에 보낼까봐 제일 불안한 상황이 사실 고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서 노조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노조 만들면 해산시키기 위해서 재계약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서 또 뭐 노조를 만들고 만들지 않고 이념을 떠나서 그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너무 없더라 라는 것들에 대해 요번에 투쟁하면서 과거에도 뭐 늘 지금 절실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어떻게 했냐. 정치권 들들 볶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위원장 붙들어 매고 원청 붙들어 매고 들들 볶고 해서 사회적 합의를 같이 맺는 거예요. 저희 연맹 그 소속되어 있는 위원장 문성현 위원장 포스코 원청 이렇게 해서 사자 합의를 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싸움을 지원하고 뭐를 하고 계속 가서 격려도 하고 뭐도 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조합 한개 사업장이 전체가 정리해고에 코앞에 닥쳐있는데 연맹위원장 그런 얘기도 받았어요. 야, 연맹위원장 개인 사업장 하나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데도 조직도 있고 산하 조직들도 많은데. 그럼 연맹이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핑계댈 것 같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니다 생각했어요. 법에도 보호도 못 받지. 원청은 뭐 맷집이 좋아가지고 잘 들어 쳐먹지도 않지. 목숨하고 한번 바꿔보자. 뭐래도 한번 해보자. 죽게 아닌 까먹게. 사람이 사는 때문에 답이 없겠냐. 딜이 된 겁니다. 국회 앞에. 그래서 그들은 한 160일, 저는 중간중간에 했지만은
37일 천막농사인데 집에 하루도 안 가고 정말 하면서 단식도 해왔던 것이 결과물이 그나마 다행히 나와서 한 거죠. 답이 없었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없을 때 답을 찾기 위한 내 위치에 맞는 역할들, 책임 있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주체적 역량 속에서 책임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하셨을 때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시간 뭐 지금 48시간씩 쭉 해오면서 사실 산재가 그렇게 공화국이라고 얘기했고 노동의 역사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예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보면 시급제가 있고 1급제가 있고 주급제가 있고 월급제가 있고 연봉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화면이 보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이렇게 보통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통 프로야구 선수들,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은 연봉 계약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관리직든 연봉제로 전환이 많이 됐고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시급제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왜 시급제로도 둘까요? 최저임금들이 왜 시급으로 결정할까요? 우리는 노동시간 단축해오면서 그걸 역사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은 지금 노동시간이 자꾸만 줄어서 생활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급제인 신분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악영향을 받아왔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이 일하는 관리직 월급제들, 연봉제들 월급 줄었나요? 노동시간 단축하는 것만큼 줄었나요? 안 줄었죠.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실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을 시급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대한 임금 인상 활동만 해왔던 거예요. 그럼 노동시간 단축은 더 될런지 안 될런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어요. 48시간 하고 44시간 하고 42시간 하고 40시간까지 오면서 우리 시급제들이 얼마나 선의의 피해를 받냐면 그래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할 때 시급제들을 임금 보전 얘기를 한 겁니다. 실임금이 줄으니까는 20 몇 프로, 30% 고정어치 바로 달라. 고정어치. 줄은 것만큼 임금 보전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왜? 관리자들은 사무직을 안 깎였는데 왜 우리만 그들도 노동시간 줄고 우리도 줄었는데 왜 그들은 안 깎이고 우리만 깎였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못 찾은 것까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당위성 있게 명분이 있게 논리를 개발해서 법 취지를 만들어내서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시간 하면서 우리 이제 위원장님들이나 간부들이나 조합원들이 가장 불만이 임금 깎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버타임이나 휴일 특근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임금 폐기가 확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급 인상 투쟁이 아니라 고정된 고정임금, 유동성 임금이 있고 고정성 임금이 있고 그래요.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고정의 임금을 확보하는 거 이것이 노조 활동의 가장 기본입니다. 회사들 요즘 임금 형태 고정금 많이 안 주려고 성과급 줄게, 경력금 줄게. 그래서 기본금 자꾸 억제 써오잖아요. 억제. 우리 조합원들도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 언제 썼는지 없어져요. 저축해지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은 사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임금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중심에 둘 게 아니라 고정성 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활임금이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 월 할로 나눠서 월급으로다가 기본급으로 채워달라. 어차피 회사는 지출하는 게 똑같은데.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길들여 있지. 길들여 가서는 안 된다. 될 수 있으면 기본급 통상임금화에 중심을 놓고 우리 생활임금도 보존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임금은 회사가 월 회보다도 더 많이 주더라도 결국 우리 노동자들한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임금 또 생활임금도 안정된 생활임금을 좀 함께 해주시고 복수노조와 우리 전임자 임금 문제 사실 패키지가 딜이 됐는데요. 저는 복수노조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결세자의 아이의 공고사항이 결세자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데 딴 데는 이런 법령들이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사실 결세 자유를 누구한테든지 다 부여하도록 이렇게 아이에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산별 노조가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니까는 굉장히 현장이 혼란스러워요. 선거만 끝나면은 복선노조 만들어지는 데도 있고 위원장들이나 간부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수노조 그저거 절대 만들면 안 된다. 못 만들어도 연맹에서 잘 중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성원들이 만드는 건 강제하기 어려워요. 그럼 당신들이 열심히 해서 복수를 못 만들어 노동조합 신뢰를 구축하면은 새로 만들어도 조합은 인정 안 하게끔 의식화시키고 교육시켜내고 여러분들 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연맹 같은 경우도 고민에 있었어요. 법은 허용되어 있지. 안 받자니 조직은 적응만 떨어지고 하는데 또 민노총도 간다고 또 가지도 못할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해요.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조직 내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통합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복선을 좀 만들어줘 인증해주면 안 된다. 연맹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얘기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떨어지니까 위원장인 자기가 떨어지니까 자기가 너들을 또 만들어. 이렇게 몰상식한 일들을 해요. 다시 조직은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정말 집행부가 크나큰 부정행위를 하거나 뭐를 하게 되면 선거 때 바꾸면 돼요. 도저히 안 된다 싶을 때는 우리가 뭔가 지금 제대로 된 사람들 스크린 짜서 액션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있지만 선거에 임했던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저희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노조는 우리한테는 참 ING입니다. 아직까지.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충돌과 현장의 갈등들이 생기고 있더라. 라는 것들. 노동조합의 이 하나의 모습으로 힘있게 가도 자본과 맞물려서 맞서서 싸워서 쟁취하기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복수노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법에 허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부정할 수가 없게 해서 복수노조 좀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전국 순회 다니면서 늘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복수노조를 안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노조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라. 대규모 신뢰 부족으로 인해서 복수노조가 많이 생깁니다. 또 회사의 장난치는 모습에 따라서 도저히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수노조 잘 안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어떤 모습에서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면
작성할 수 쉽게 만들어줘. 그리고 또한 일상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일상활동. 일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조합원들 누르려고 하고 회사하고 짝짝꿍이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은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회사가 알아서 잘해주겠어요. 한순간은 가는 게 몇 사람들이 선동적으로 해면 조합원들 달콤한 얘기에 훅 가버립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운영은 첫 번째 자주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주적이어야 되고 세 번째는 단결해야 됩니다. 자주적이 못하고 우리 노동조합들끼리 뭔가 좀 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자주적이에요. 회사한테 의존하지 마시고 돈 받을 건 받고 하지만 의존도가 크면 노조의 자주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테고 조직적인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걸 우리 노동조합 자체에서 혁신하고 발전을 시켜내야죠. 그래서 자주적인 힘들이 회사의 의존도 뭘 노사 관계는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노조 운영하는데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쪽에 비중을 둘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 민주적 운영 뭐 간부들이나 대의원들 뭐 현장의 조합원들 얘기하면 그냥 깔아 뭉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 새끼 맨날 지레니까 어떻게 좀 자를 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조합표 하나를 쓰더라도 좀 투명하게 옳게 써야 되는데 그냥 대충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조합비는 사실 공금입니다. 조합원들 피 같은 돈이에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조합원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써야 돼요. 뭘 했으면 했다고 기록도 좀 남기고 전표도 남기고 그렇게 당당하게 해야죠. 노동조합이 도덕적인 회의에서 가장 정말 보호받지 못한 게 회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계 문제는 굉장히 우리 조합 내 돈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 피 같은 조합비라고 생각하면 주식 간단히 할 때 쓰세요. 그렇지만 누군가 해서 이렇게 썼다 얘기하세요. 또 교육 단주에서 하게 되면 교육 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모이는데 비용이 필요하죠. 썼다고 하세요. 증명서를 해서. 그래서 올곧게 집행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입니다. 요것만 잘 갖춰놓으면요. 어느 세력이, 어느 바람이 불어도 그 조직은 건강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들보다도 원칙을 바로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다못해 노동조합 회의를 했어. 근데 현장의 조합원들이 잘못했다고 이거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조합원들이 얘기해도 바꾸면 안 되죠. 그 내용은 그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파악해가지고 아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생각 못했던 것 같으니까 다시 바꾸자 라고 하는 것도. 근데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위원장이나 간부묘 사람들이 바꿔버리면 그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작은 거지만은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회의에서 진행되도록 집행되도록 우리 노동조합이 가장 잘하는 게 시작과 끝이 대부분 회의를 시작해서 회의를 끝나는 게 많습니다. 부산노총도 매주 월요일에 회의하시죠? 예, 전주 있었던 거 서로 보고하고 또 이번 주에 할 거 서로 보고하고 또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사무처와 할 수도 있고 의장단에서 할 수도 있고 대부분 대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도 지금 있지만 중요한 문제는 거의 다 회의에서 시작을 해서 회의에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잘 살려야 돼요. 이 원칙서에 회의를
시작해서 회의로 마무리되는 게 우리 노동조합의 한 7, 80%